기억은 남아도 돼요. 다만 그 기억이 내 오늘의 중앙에 서지 않게. 70대 중반 한 할머니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이 안 따라와요. 밤마다 같은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표정. 10년이 지났는데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거라고. 용서는 관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아파서일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만 들으면 내 마음이 더 나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건 꼭 말해두고 싶습니다. 반복된 폭력 앞에서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쪽으로 용서를 다시 정의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중앙에서 비켜 세우는 법을 함께 살펴보려 해요. 용서는 착한 결론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버티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한 문장만 마음에 남았어도 충분합니다. 댓글로 짧게 남겨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적어도 괜찮아요. 엄마든 나든 오늘 마음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될 거예요. 그 짧은 표시를 하는 순간부터 오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지도 몰라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일입니다. 용서했으면 왜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용서는 있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마음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중요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다시 겪지 않으려고 붙잡아 두기도 하니까요. 좋은 기억도 아픈 기억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기억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부부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아내를 크게 상처 입혔습니다. 그중 가장 큰 건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곁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장례식에 늦게 왔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모든 걸 치러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구나. 그 순간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내 곁에 더 많이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일이 생각납니다. TV에서 장례식 장면이 나오거나 누군가의 부고를 들을 때 그 기억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 일 생각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은 나. 그런데 이제 그때만큼 아프지는 않아. 남편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엔 원망이었는데 지금은 슬픈 기억으로 남아. 떠오르긴 해도 나를 무너뜨리진 않아. 그 일이 있었다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그 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아. 말보다 먼저 자리에 남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날 아내는 잊기가 아니라 덜 아프기를 선택한 거였죠. 용서는 있는 능력이 아니라 기억을 중앙에서 옮기는 힘이었죠. 기억은 남아 있어도 이제는 내가 그 기억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기억이 남아도 나는 살 수 있구나. 기억을 집안의 가구로 비유해 볼까요? 무거운 가구가 거실 한가운데 있으면 생활이 불편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피하게 되고 결국 하루가 그 가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용서는 그 가구를 치우는 게 아닙니다. 가구를 밖에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구를 구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집 안에 있습니다. 다만 거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지나갈 수 있는 자리로 옮겨둡니다. 가끔 눈에 띄지만 그냥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내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바뀝니다. 그 일이 있었다. 아팠다. 하지만 이제 나는 괜찮다. 그 기억이 가끔 떠오른다. 하지만 이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삭제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기억이 떠올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게 삶 속 자리만 바꾸는 일입니다. 기억은 남아도 됩니다. 다만 그 기억이 내 오늘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분노가 남는 이유는 상처가 아니라 의미 때문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상처도 그렇고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가벼운 상처는 비교적 빨리 옅어지죠.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상처는 아물었는데 분노는 여전합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보다 오래 남는 건 그 사건이 내게 남긴 취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급은 그날 이후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까지 바꿔버리는 대접이에요. 그날 이후 마음에 남는 건 사건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았나였죠. 어떤 73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형제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 문제로 형제가 갈라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땅 분배를 불공평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의하자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형 말 들어.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시에는 분노했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배신감에 몇 년을 괴로워했습니다. 형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땅은 이미 정리됐습니다. 할아버지도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손해는 회복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보면 여전히 화가 납니다. 명절에 얼굴을 마주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의견을 들을 필요 없는 사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평생 동생으로 살았는데 결국 형한테는 그냥 귀찮은 존재였던 거죠. 나는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 나는 소중하지 않았다. 나는 동등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감각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붙잡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예요.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바꿔보면 목과 비슷합니다. 못이 박혔다가 빠지면 구멍은 아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못에 무거운 짐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은 빠졌는데도 그 자리에 걸렸던 무게가 아직 팔에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못 자국은 아물었는데 그 무게감은 여전합니다.
결국 남는 건 상처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취급이 내게 남긴 말은 뭐였을까요? 그 말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분노는 조금씩 정리 가능한 것이 됩니다. 사건과 취급을 구분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다. 나의 가치와는 별개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용서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분노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남긴 내 취급에 붙잡힐 때 오래 갑니다. 용서가 독이 되는 순간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빨리 용서하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용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책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상처 위에 죄책감을 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억지로 서둘러 하는 용서는 상처를 덮어두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68세인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간섭만 해. 내 인생 좀 내버려둬. 할머니는 그저 걱정이었습니다. 딸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도 많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걸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딸의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때문에 숨이 막혀. 제발 좀 그만 신경 써. 할머니는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저 걱정돼서 그랬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딸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좀 심했지?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엄마가 너무 오버했나 봐.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딸은 안심한 듯 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은 괜찮아였는데 마음은 아직 아파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가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더 무거워졌습니다. 괜찮아진 게 아니라 더 참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덧붙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나쁜 사람인가가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딸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억지로 용서한 척 했습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마음은 다른 데서 새어나왔습니다. 평소엔 그냥 넘기던 말에도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작은 일에도 울컥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어색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해했지만 속으로는 멀어졌습니다. 그 뒤로 관계는 화해한 척으로 유지됐습니다. 이게 성급한 용서의 위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대부분 그 지점에서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정리와 협상은 다릅니다. 정리는 내 마음을 추슬러 세우는 거고 협상은 관계의 조건을 다시 맞추는 일이죠. 정리가 먼저여도 됩니다. 마음은 정리했는데 관계는 다시 열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를 상처 위 붕대에 비유해 볼까요? 상처가 깊이 났습니다. 제대로 치료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독도 해야 하고 연고도 발라야 하고 공기도 쐬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아물기 전에 급하게 붕대를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붕대로 잘 감쌌으니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곱습니다. 세균이 번식합니다. 상처는 더 악화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용서하면 마음이 곱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힘이 생겼을 때요.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서는 급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내 속도로 천천히 가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준비될 때, 그때가 용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여기부터는 아주 작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용서 연습 5가지입니다. 1. 감정과 사실 분리 의미를 떼어놓기. 2. 아직은 아니야 나에게 시간 주기. 3. 거리두기 용서했어도 가까워질 필요 없음. 4. 사과 없이 정리 변화를 기다리지 않기. 5. 경계 세우기 다시 다치지 않게 선긋기. 5개를 다 하려 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만. 지금 가장 힘든 감정이 분노면 1번, 죄책감이면 2번, 반복될까 두려움이면 5번부터가 편합니다. 마음이 힘들 땐 잘하기보다 가능한 것이 먼저니까요. 5가지는 정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숨쉬는 쪽으로 가는 작은 문입니다. 문을 크게 열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손잡이만 잡아도 됩니다. 자꾸 그 말이 떠오르는 분에게 연습일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적어보기. 종이를 한 장 준비합니다. 가운데 선을 그어둘로 나눕니다. 종이가 부담스러우면 휴대폰 메모장에 짧게 적어도 됩니다. 먼저 상대가 한 말을 적고 그 아래 내가 그 말에서 읽어낸 의미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가 한 말, 너는 원래 그런 거 못해. 내가 읽어낸 의미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 이렇게 분리하면 사건과 감정이 구분됩니다. 사실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해석하는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무능한 건 아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다른 해석을 써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듭니다. 예시 문장.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이 큰 분에게 연습이 아직은 아니야라고 말하기.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다려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예시 문장.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말하기 어려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인 분에게 연습 3 거리두기 연습.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꼭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도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꼭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동료라고 해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했지만 거리는 둘 수 있습니다. 예시 대화.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지낼 수는 있을 거야. 상대의 사과를 기다리는 분에게 연습 4 사과 없이도 내 마음 정리하기. 상대가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의 사과와 무관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나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시 문장.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이 일을 정리할 거야.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운 분에게 연습 5경계 세우기. 용서는 무방비가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상처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워도 됩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거리를 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경계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시 대화. 마음은 정리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줬으면 해. 용서는 완성이 아닙니다. 용서는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옅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괜찮다고 느낍니다. 이제 용서한 것 같아. 그런데 저녁이 되면 다시 화가 납니다. 아직도 안 됐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덜 흔들리는 쪽으로 조금씩 가는 겁니다. 용서는 파도처럼 옵니다. 밀려왔다가 빠지고 다시 밀려옵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에 휩쓸리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진다는 거예요. 작은 연습들이 쌓입니다. 사실과 의미를 분리하고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거리를 두고 필요한 만큼 경계를 세웁니다. 이 연습들이 모여 마음의 회복이 됩니다. 상담이 끝날 즈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가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예전엔 용서가 상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를 봐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그래서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상처에 묶인 내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상처에 묶여있던 내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일입니다. 매일 그 상처를 들고 사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오늘은 작은 연습 하나만 해보세요. 종이에 써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해도 좋습니다. 용서는 급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기억이 남아도 오늘의 중앙은 다시 내 자리로. 다음 시간에는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후회는 종종 사과가 아니라 자책으로 끝나버립니다. 다음 편 후회는 마음이 스스로를 벌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다룹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그때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나요?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그 단어에서 다음 편을 시작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